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괌의 미군 기지에 다다를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다다를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시간 문제이고 북한의 목표는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 해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추측하기 힘들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민주화를 걸끄럽게 바라보던 중국의 움직임에도 역시 세계가 주목합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면 나이가 들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도 코비드로 심하게 아프거나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질병통제국 최근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해온 팟캐스터를 지키고 락스타 닐 영을 나가게 한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20억 원을 잃은 뒤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을 안 해서 노박 조코비치가 참가하지 못한 호주 오픈에서 라파엘 나달이 조코비치가 그토록 원했던 21번째 그랜드슬램을 이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 유세에서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의사당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사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조차 트럼프 말을 비난했고 폭력을 부추기고 사면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기속감 그 자체다라는 커멘터리도 들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여성을 연방 대법관에 지명하겠다고 밝히자 공화당 상당수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비난합니다. 유대인 대학살을 만화로 그린 마우스를 테네시주 공립학교 교육부가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이제 그동안 하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잊고 계셨던 분들도 혹시 계셨을지 모르겠네요. 핵가족이신 분들.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 2월 1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날이 밝았으니까 지금이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비드-19 시대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2020년 한 해에 12분의 1인 1월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입니다. 이 1월의 마지막 날 뉴스는 그다지 반가운 뉴스는 아닙니다. 북한에 관해서, 러시아에 관해서. 그런데 러시아에 관해서는 미국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 미국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푸틴입니다만은 지금 유엔에서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고 러시아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제 이 두 가지 이슈 전해드립니다. 먼저 북한 아주 파워풀한 미사일 테스트를 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괌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정도 그 사정거리 1월 달에 7번 미사일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테스트이고 뭐 구태여 숫자로 나눠보자면 한 번에 2번 한 것도 있고 하지만 나흘에 한 번 북한이 테스트를 한 게 되는데 북한 날짜로 일요일에 했었던 것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1월 달의 것으로만 파워풀한 게 아니라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 직전에 했었던 그 정도의 파워풀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을 한 이후에 북한이 한 이 테스트로서는 가장 파워풀합니다. 화성 12호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확도를 그 테스트했다고 북한 매체가 밝혔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무기가 북한에서 화성 12호라고도 할 수 있는데 평양에서 1월 31일 그 조선중앙통신발을 전해드리면 우리는 이제 화성 12호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정확하게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되었다. 정확도를 이제 시험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진도 우주에서 찍은 그런 그 지구 화상 자료도 공개하였다. 이렇게 북한의 조선통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일본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일본 그 물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일본이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그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스탑해야지 된다. 북한이 뭐 일본도 당연한 반응을 내놨고요. 한국과 일본이 먼저 이것이 어떠한 형태의 미사일인가 497마일 그 직전에 며칠 전에 미사일 발사했었던 게 사정거리가 118마일이었으니까 497마일이면 3배 이상 나가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1242마일 그러니까 2000km였다고 하는데 바다로 떨어지기 전에요. 아주 최대는 4500km라고 하죠. 2800마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화성 12호의 최대 사정거리가요. 그러므로 표준 궤도로 쏘면은 미군 기지가 있는 괌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17년도에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4호, 15호를 테스트를 했잖아요. 미국 본토에 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는 이제 화성 14호, 15호 그런 그 강한 것은 아직까지는 멈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스탑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건 전주곡이다. 결국은 베이징 올림픽 끝나면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이 아직도 가장 강한 동맹국이고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남의 집 잔치에 뭐 미사일을 쏘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북한의 시선이 가도록 주목을 받게 되면 중국 잔치 망치는 것이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더한 도발을 할 것이다. 지금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이 같은 미사일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목을 끌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꼭 주목을 끌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그 118마일짜리 발사를 했을 때부터 전문가들은 이건 스파이더스 테일이다. 스파이더스 거미의 그 꼬리에는 그 꼬리 자체의 그 꼬리가 조금 길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그 자신을 방어하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공격하는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북한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방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같은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에게 어떤 뭐 정권이 미국에서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선제 공격이니 이러한 얘기 뭐 미리 예방 공격이니 이런 말 할 엄두도 내지 말아라. 우리도 만만치 않거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공격용에 있어서는 지금 그 정확도를 쭉 따져가면서 그래 여차할 때는 우리가 괌을 넘어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스 테일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북한 내부를 결속하기 위해서 코비드로 여러 가지가 어렵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국내용으로도, 그러니까 다용도 발사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유엔에서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북한의 반응이 더 와일드해질 수 있겠죠. 북한도 한국의 일부 시각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별로 북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하는데 조금 그 짜증나하고 성나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한미 대사가 내정은 됐습니다만 그 내정은 됐어도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그 대사를 딱 그 보낸 것에 비하면 기간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아니 동맹국 맞아 하고 자존심 상해한다고 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아?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주한미 대사는 지금 그 북한 문제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성김, 전에 주한미 대사를 했고 지금은 인도네시아 대사인 성김 대사가 맡고 있으니까 이건 풀타임이 아니고 파타임이잖아요. 우리 이 문제를 파타임에게 맡긴다고 하면서 북한도 자꾸만 날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은 2월 중순에 바로 또 이제 봄이 되면은 한국과 미국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그리고 3월 9일에 한국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5월 차기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가 5월이니까 한국이요. 5월까지는 북한의 이 같은 그 와일드 미사일 발사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봅니다. 워싱턴하고도 딜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한국 정권도 누가 됐든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든지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든지 또 다른 가능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북한도 그 남한의 새로운 대통령과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협상하기 전에 뭔가 긴장을 최고도로 높여서 가질 것을 가져간다는 전략. 그러니까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하기 직전 그때의 재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파이어 앤 그 화염과 분노 하는 얘기를 했었고 북한도 그에 대해서 똑같이 이 미사일 발사로 답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의 재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러시아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영국의 외무장관의 얘기고요. 어쨌든 지금 측근조차도 푸틴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더군다나 이제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는 그런 국가를 침공을 해서 국경을 바꾼 것은 없잖아요. 이번이 70년 만에 처음일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그 키이브 정권이 무너진다면 그래서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그런 품목들 때문에 공급망 같은 거 어려워지고 미국도 물가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쳐다보고 있는데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 그리고 또 러시아의 죄 없는 군인들의 희생자가 있죠. 지금 러시아가 어느 정도냐면은 뭐 헌혈이 아니라 수혈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시스템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사인 주면은 침공하는 게 되겠죠. 유엔에서 러시아가 오늘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은데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긴장을 높이고 있다 등등. 미국의 그 유엔 대사도 러시아가 하는 얘기를 우리 충분히 듣겠다. 지금 이제 그 외무장관끼리의 회담은 결렬됐고 그 긴장을 낮추기 위한 또다시 만날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유엔에서 그 이런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의 얘기를 우리는 충분히 듣겠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의 선동을 듣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다른 서방 세계 더군다나 이제 그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해야지 된다. 북한이 뭔가 그 미사일 발사, 시험 뭐 이런 것을 하면은
정말로 처벌을 더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유일하게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항상 북한에 생명선을 주고 있죠. 이번에도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를 세계는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뭐 마오쩌둥, 스탈린 시대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스탈린이 마오쩌둥보다 뭐 한 열 몇 살 위이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중국의 빅브라더 이 형태, 이런 형태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죠.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막 서방 세계에 퍼뜨리면서 러시아의 바로 그 옆집인 우크라이나까지 그런 것들을 퍼뜨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싫은 거죠. 이런 더 단단한 민주주의적 세계 질서를 러시아와 중국이 공통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분열시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해킹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선거에도 개입을 하고, 그리고 중국은 또 그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서방 세계의 제재가 뭐 별것 아니었어. 뭐 우리가 좀 도와주고 러시아 외환 보유고가 워낙 많으니까 견딜 수 있는 정도였어 하면 대만을 침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인구가 4,4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별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중국은 뭐 인구가 뭐 우크라이나의 반 정도 되는 2천만 명 조금 넘잖아요. 2,200만 명 정도 되는 대만, 우리도 가져버리지 뭐. 대만은 주권 국가라고 하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지금 돈이 많습니다. 러시아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 없이 뭐 에너지라든가 어떤 금속 같은 거 이런 것을 수입을 함으로써 만약에 러시아가 제재를 받는다면은 또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그런 입장을 아직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4년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조심스럽게 지켜봤죠. 그러면서 서구를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때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너무 줘요. 북한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그 정도 경제 제재를 하면은 어쩌라는 것이야. 오히려 무슨 뭐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잖아 하면서 뒤로 이제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했는데,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서구가 러시아를 너무 비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크림반도를 러시아 땅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서방 세계와도 돈도 벌고 뭐 실크로드 이런 것도 하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요. 또 하나 있죠. 우크라이나와도 무역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가지를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문제. 그래서 중국은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 관계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너무 많은 제재를 한다 하고 비난을 하면서 2014년도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을 때 뭐 푸틴 주변 뭐 여러 가지를 손을 조금 묶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때 중국의 큰 회사가 오히려 이제 러시아를 조금 도와주는 그런 힘든 상태를 깨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스위프트 코드를 쓰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어디 송금할 때 스위프트 코드,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가 뭔가요? 하면은 알파벳 불러줘야지 되잖아요. 그렇게 국제 관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쓰지 못하도록 할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그러면 중국은 그때 위어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미국을 견제하는 거죠. 달러의 헤게모니를, 달러 독점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정말 러시아의 이런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보려고 한다면 푸틴의 직접적인 무슨 세계 뭐 최고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요. 뭐 돈줄을 막는다던가, 푸틴도 뭐 자녀가 여럿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뭐 외국 방문을 막는다던가, 아니면 푸틴 주변에 이런 독재 스타일의 지도자가 누구를 다루려면은 뭘 많이 줘야지 되잖아요. 떡밥도 주고 무슨 뭐 스테이크 밥도 주고 피자밥도 주고 금밥도 주고 다이아몬드 밥도 주고 다 줘야지 되는데, 그들도 그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서방 세계 민주사회 그렇게 미워하면서 또 미국과 유럽에 유학을 보낸다니까요.
푸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지금 대학에 갈 자녀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하지 못하는 게 가장 그 사람들로서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스위프트 코드와 이 두 가지를 한다면 그럴 때 그 러시아의 이 부분은 뒤에 부분 두 번째는 중국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미국도 그다지 그 옵션이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못하도록 막는다면은 그건 곧 유럽에도 해가 되고 뭐 연료값이 많이 올라가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 연료 인플레이션 되고 공급망 엉망진창 되고 누구라도 지금 계산을 하는데 서로 우리가 이득인가 아닌가 계산은 하는데 정확한 계산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주목하는 거죠, 세계가.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당연히 그 코비드-19 알아둬야지 될 실용적인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는데 그로 인해서 알지 못한 여러 군데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바꿔놓습니다. 코비드-19이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었던 그 오미크론 BA.2는 전문가들이 누구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구분이 된다. PCR 테스트에서도 나오고 래피드 테스트에서도 나온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구분하기가 다른 그 변이 바이러스보다 까다로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같은 지적이 나왔었던 것 보면은. 그런데 그조차도 지금 전부 결국은 백신이잖아요. 부스터 샷을 맞으셨다면 나이가 들으셨어도 또 원래 병이 있으셨어도 코비드로 어떠한 그 변이이든 지금까지 나온 변이는 심각하게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은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사망할 확률 거의 없다는 게 질병통제국의 발표입니다. 질병통제국이 가장 최근의 자료를 가장 최근이 10월과 11월이거든요. 지난해 발표를 했습니다. 100만 병을 대상으로. 그러면 이게 지난해 10월과 11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보다 더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도 많고 그때는 막 시작이었겠죠. 이 그 오미크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것보다 이 백신 접종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부스터샷을 맞으신 분들은 코비드-19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훨씬 적을 겁니다. 어쨌든 정확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10월 1일부터 지난해 그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이 코비드-19으로 숨지신 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명당 사망자 10만 명당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사망자 10만 명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안 받으신 그룹에서는 10만 명당 7.8명 사망. 백신 접종은 받았는데 부스터샷 접종 안 받으신 분들은 10만 명당 0.6명. 7.8명과 0.6명. 그리고 부스터샷까지 맞으시면 거의 그 사망률이 없다는 겁니다. 평균 사망률이 10만 명당 0.1명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0은 없으니까 0.1명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 사망률에 비교를 했습니다. 자동차 사망률은 이번 주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백신 접종 안 받으신 분들은 낮을 확률 별로 없지만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은 10만 명당 0.6명 사망하고 부스터샷 10만 명당 0.1명 사망했는데 지금은 이것보다도 더 낮아지는데 이번 주에 자동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지금 그 100만 명당 2.4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자동차 사고로
백신 접종으로 그 숨질 그 확률은 백신 접종을 안 맞으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2배가 높게 된답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면 이게 그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적고 이 정도만 그냥 숫자로 라디오로 들으시는데 혼돈이 되니까 아무튼 부스터샷을 맞으면 굉장히 그 줄어든다.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이러한 것들을 자꾸 정부에서도 발표하냐면은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스포티파이라고 음악도 스트리밍하고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이 회사가 닐 영과 이 회사의 관계에서 닐 영을 내치고 그리고 조 로건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또 그 조니 미첼이요. 조니 미첼이 Both Sides Now Both Sides Now 하는 그 주디 콜린스로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노래를 만들고 처음 불렀던 미국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그 폭의 그런 그 데모 캐나다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는 조니 미첼도 닐 영을 따라서 원래 함께도 많이 그 음악 활동할 때도 하고 했어요. 이 스포티파이에서 내 것 내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티파이에서 닐 영을 내리고 조 로건을 선택한 이 조 로건은 워낙에 이 그 에피소드를 내면은 한 에피소드당 1,100만 명이나 본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정말 폭싱어의 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또 그렇게 했네. 이 스포티파이가 백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계속 내보내는 사람을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리고 주식값이 굉장히 내려갔어요. 한 20억 달러 내려가고 나서 스포티파이가 자문단을 꾸렸습니다. 컨텐츠가 바이러스 관련일 때는 정말로 우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뭔가를 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 의사, 과학자, 이 헬스케어 분야의 프로페셔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270명이 공개 서한도 내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다가 결국은 돈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니까 우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했고 조 로건도 나도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다양한 그 전문가들을 그 섭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 조 로건 같은 사람이 마음대로 얘기하게 내버려둬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과학자가 아닌 사람 때로는 의사라도 사이비 의사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이비야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마구마구 주장을 해서 그 주장이 명명백백 그 업계에서는 틀리다고 판정이 나면은 60% 70% 이상이 틀리다고 판정나면 그로 인해서 또 사람이 숨질 수도 있다면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무조건 다 말하라고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닐 영은 그 뒤에 노났습니다. 신받답니다. 완전히. 본인이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나오고 나서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스트리밍 서비스 하고요. 애플도 우리가 닐 영의 홈 스위트 홈이야 하면서 닐 영을 그 지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있고요. 라파엘 나달이 그 호주 오픈에서 이겼잖아요. 지금 테니스 잘하는 사람 세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노박 조코비치가 이제 백신 안 맞는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결국은 이제 호주에서 쫓겨났는데 이 라파엘 나달이 그 한 살 많잖아요. 이 그 노박 조코비치보다 세르비아에 이 사람은 이제 스페인이고 그런데 결국은 조코비치와 그 나달이 함께 갖고 싶어 했었던 21번째 그랜드 슬램을 라파엘 나달이 백신 접종 받은 라파엘 나달이 호주에서 이제 그 테니스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받게 됐습니다. 이 참 사람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무릎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했었고 그런데 이 세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랜드 슬램을 이뤘잖아요. 나머지 두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전부 그 라파엘 나달 축하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해서는 영국의 총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 영국 총리 모습이 텔레비전에 보이고 있는데 그 국민에게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지금 너무 코비드 19이 심각하니까 저희가 규제를 하는 거 따라 주십시오 하고 본인은 16번 파티를 했다는 게 조사 결과거든요. 그리고 그 16번 파티 가운데서도 집에서 흥청망청 술 파티 과음했다고 지금 조사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흥청망청 술 파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인이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보니까 아주 예쁜 그 케이크 초 이렇게 꽂아 있는 것도 케이크도 본인이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안하다 사과하다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도 뭐 나파밸리의 어떤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식당 문은 열려 있었고 뭐 그래도 잘못한 거죠. 엄청나게. 그런 일들과 이 케이스는 또 다르죠. 16번이나 파티를 했다면 그 파티에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참여를 했다면 본인의 사저 아파트먼트에서도 뭐 케이크 들고 지금 다니고 하는데 그러면서 술 먹고 파티하고 노래하고 했다면 지금 영국에서 본인이 속한 토리당에서도 이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판단력은 제대로 된 사람인가? 국민에게 셧다운 시켜놓고 본인은 파티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지금 그 코비드 19이 아니었다면 보리스 존슨도 이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겠죠. 잠시 뒤에 책 얘기 그리고 칵테일 투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했었는데 목요일에 아주 중요한 뉴스였거든요. 특히 이제 그 유대인계 아메리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 대학살에 관한 기념일이기도 하고 했는데 바로 그런 그 기념일의 과거를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테네시주의 맥민 카운티라는 데서 그 유대인 대학살에 관한 만화를 전부 그 공립학교 도서관에서 금지시켰습니다. 책 제목은 마우스라는 그런 건데 생존자들의 이야기 해서 이 작가가 부모가 유대인 대학살 네, 생존자이기 때문에 아트 스피즐먼이라는 분인데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 너무 잔혹하니까 사람을 고양이와 쥐로 표현한 만화랍니다. 이 마우스라는 그 만화가요. 그래서 유대인을 쥐로 표현을 했고 또 독일 나치를 고양이로 표현을 해서 많은 그 수용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그 멤버들이 8번 이제 말하자면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만화에. 그리고 쥐가 이제 그 엄마 쥐, 아빠 쥐 이렇게 해서 그 부모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든 만화니까 그렇겠죠. 어머니가 이제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쥐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이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수용소 안에서 나치가 어떻게 유대인을 대했는가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그런 그 방편이었겠죠, 당연히. 해서 그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 책이 그런 이유로 금지를 시켰을 때 이 만화가는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젊은이, 영워먼 등을 만나봤는데 책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네시주가 정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더니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목요일에 이런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주말 사이에 아마존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 책 자체는 1980년도에 퓨리처상을 받은 그런 그 책입니다. 퓨리처상이 뭐 저널리스트들에게도 주고 음악인에게도 주고 이런 무슨 문학에게도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은 알 수 없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닐 영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70대가 넘은 그 락스타가 요즘에
지금 뭐 백신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본인의 소신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소신을 들어주는 팬이 더 많았던 거죠. 해서 굉장히 음악이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그것과 지금 비슷한 얘기잖아요. 이 학교 교육부는 그것을 금지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구에 맥민 카운티라는 곳이 주민이 5,300만 명이고 5만 3천 명이고 학생이 한 5,200명 된답니다. 그런 학교에서 이걸 금지하니까 오히려 아마존에서 더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그 로컬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뉴스가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작가가 원래 만화를 그릴 때 생각을 했었던 목적을 이루는 데는 더 도움이 된 거죠. 뜻하지 않게. 이 문제는 아마 캘리포니아주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뉴욕주가 지금 이 문제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칵테일을 투고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 캘리포니아주부터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주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음식을 투고하면서 한 음식당 뭐 예를 들어 2잔 이렇게 임시로 2000 몇 년도까지 앞으로 202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6년 맞습니다. 그렇게 투고하도록 했고 지금 뉴욕주를 말씀드릴 텐데 뉴욕주가 이것을 영구히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식당 막 문 닫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론 식당이 경기부양책에서 가장 큰 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식당 자체를 전혀 문을 열지 못했을 때 투고를 하면서 이 칵테일도 투고를 허용을 했는데 이것을 지난해 3월 달에 영구히 하려고 그 주의회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6월 달에 이게 무산됐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에는 리코스토어에서 처음에는 리코스토어도 그때 굉장히 그 수입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그저 두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영구히 법으로 식당으로부터 칵테일 같은 것을 투고할 수 있다 하니까 그때 리코스토어의 이 로비스트들이 쫙 일어나서 의회 의원들에게 무슨 그 반대해라 하면서 선거 기금도 기부하고 해서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현재의 새로운 신임 뉴욕의 주지사는 이것을 영구화하겠다. 식당이 너무 그 이후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면서 그 주정연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로컬의 이 리코스토어 협회에서는 더 강하게 이거 영구히 하면 우리 큰일 난다 하면서 여러 그 로비를 하면서 이건 뭐야 이 주지사 신임 주지사도 역시 우리 반대쪽 저쪽에서 이것을 영구히 해야지 된다는 쪽에서 선거 자금을 받은 거야 아니야 이런 것까지 막 해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리코스토어 측에서는 왜 싫어하겠습니까? 이 안에도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돈이 들어가서 마와 식당에서 투고를 하게 되면 리코스토어가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속에만 숨겨두고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공건강 안전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공건강 안전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그럼 사면 어떡하느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면 어떠냐. 또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될 경우 음주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뉴욕에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16개 주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까지 식당이 너무 힘들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힘들 것이기 때문에 숨을 좀 쉬게 하자 하고 임시로 허용을 한 것이고 16개 주와 워싱턴 DC는 영구히 식당에서 칵테일을 투고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습니다. 애리조나, 알칸소, 아이오와, 플로리다 거의 보수적인 주네요. 조지아, 캔사스, 켄터키, 몬타나, 미주리,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곤 빼고요.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좀 뺄 수 있고 위스콘신 뺄 수 있고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거의가 3분의 2 이상이 보수적인 주죠. 오레곤주 같은 경우는 뭐든지 그 자유적인 것을 원하는 그런 주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뉴욕주의 그 투고 드링크스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도 다른 많은 지금 16개 주만 합법화된 거니까 다른 주에서도 지켜보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야
정치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방 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10월 1일에 새로운 연방 대법원의 회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공약도 그랬고 다시 한번 지난주에 국민 연설 비슷한 것을 통해서 흑인 여성을 지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누구 생각해 두고 있는 두 명의 프론트러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력은 되지 않는데 다만 인종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라는 이유로 연방 대법관에 지명이 된다. 이런 형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가족 분리 정책 같은 것을 기한을 했었던 스티브 밀러라는 대통령 자문도 트윗으로 이 같은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일반인들도 연방 대법관을 뽑을 때 모든 인종을 고려해야지 하는 게 76%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말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해왔을 때 우리가 카톨릭 연방 대법관, 유대계 연방 대법관, 백인, 메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카톨릭이 다수지만 이제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 대법관이 은퇴하고 나면은 유대계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 엘리나 케이건 한 명밖에 없고 그 전에는 그 긴스버그와 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와 그 스티븐 브라이어와 엘리나 케이건 3명이었고 4명이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9명 가운데서 인구는 2.2%밖에 안 되는데 유대계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레이건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약을 했습니다. 여자를 연방 그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 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낙태 이런 것에 여자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 낙태를 반대하지 않아서 이거 우리가 뒤통수 맞았네 공화당이 했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가 그 진보적으로 성향이 바뀌었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했던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여자를 지명하겠다 공약하고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자를 지명하겠다 해서 에이미 코니 베럿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약간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린지 그레이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주 그 절친했었던 연방 상원 의원조차도 그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제3의 인물을 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이제 대법원의 판사, 첫 번째는 워싱턴 DC 항소파 판사인데 세 번째는 미셸 그 차일즈라고 55살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 이 사람 지금 워싱턴 DC의 지방 판사인데 사우스캐롤라이나이기 때문에 이 린지 그레이엄이 본인의 지역구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정말 중요한데 짐 크라이번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말로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도 제3의 인물인 미셸 차일즈를 꼽고 있습니다. 미셸 차일즈는 하나를 또 깹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에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법대 나왔고 나중에 이제 듀크 같은 데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선거 유세에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1월 6일 의사당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된 사람,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사면도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공정하게 지금 처우받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에 그 리처드 닉슨의 자문이라든가 현 그 MBC의 커멘테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독재자의 전형이다. 그리고 폭력을 부추기면서 사면할 시그널을 보내면 그 사람 자체가 기소 대상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하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오늘 아침에 테스트를 했더니 코비드 19에 대해서 양성이다 한 것을 발표를 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그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에 저녁이 돼도 좋고요. 떡국 끓여 드실 준비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